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뉴스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좀 가능한 간명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를 정책 실물 금융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유튜브 오정근 속속경제에서 앞으로 이런 제 구독과 알림을 눌러두시면 제 방송이 업로드 되는 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뉴스가 내일부터 서울의 접종센터 29곳을 가동하는 등 요양시설 2만 명에게 1차 접종을 한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요양시설 종사자와 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시작으로 해서 드디어 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2번째라고 합니다. 102번째 접종국이라고 해서 현재 101 나라가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 우리가 102번째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인제 지금 우리가 102번째 접종이라니 '이게 한국이 이런 나라인가.' 하는 것이 조심으로 사설에 실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경제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몽골, 북한 이런 나라들과 같이 지금 같은 입장에서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는 이제 쇼킹한 뉴스는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가임 여성 1명당 출산하는 어 어린 아이의 그 숫자인데 0.83명 쇼크가 인구 대재앙이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암울해진 미래라는 주제고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게 굉장한 건데요. 2012년마다 1.3명이었는데 지금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면은 치과 급등적이 아기를 안 낳는다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서울 출산율이 0.64로 가장 낮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학교 출산율이 지난 15년 동안 305조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305조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305조면 연간 15조 정도 투입했다는 얘기인데 15조 정도 투입하고도 이렇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이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인제 한국의 교육이나 의료, 건설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인제 작년에 벌써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인제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왜 인구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느냐. 집값 급등하고 취업난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선 일자리도 못 구하고 집값은 급등하고 또 개인적으로 전부 다 가계부채도 많이 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 좀 닥쳐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뿐이 아니고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꼴찌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지금 작년에 출생한 아동이 40세가 되는 때는 소득의 60%를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로 낼 판이다.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 그 소득에서 가져가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인제 어 출산은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가 되니까 연금이나 보험료에 그 보험료로 지출해야 될 금액은 많아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지금도 그러고 연금이나 보험 같은 것이 본래 기금이 쌓여져 있어 가지고 써야 되는데 기금이 다 고갈되고요. 그나마 가장 많이 적립금이 쌓여 있는 국민연금도 57년 고갈이라고 하는데 이 57년 고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출산율이 약 1.2 정도 되도록 가정이 돼 있어요. 그 출산율이 이렇게 0.8 대로 또 더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연금 고갈이 더 앞당겨져 가지고 2000 뭐 20-30년 정도면 고갈될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40년 이내에 고갈될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낼 연금 보험료가 아마 소득의 60%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럼 세금 내고 가면 그저 한 20% 정도 겨우 뭐 가져갈까 말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경제가 견뎌낼 수가 없죠. 사회 전체가 우울하고 완전히 정말 잃어버린 세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일본의 그 잃어버린 세대가 집값 때문에 그러잖아요. 집값이 당시에 인제 버블이 일본은 잃어버린 20 년이 1992 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무렵에 집값 버블이 꺼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제 고령화와 그 일본도 그때부터 인제 어 고령화가 시작된 건 저출산 고령화가 시작됐는데 그와 관련이 있느냐. 그때 이 분석은 고령화된 저출산 고령화된 독일이나 프랑스도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저출산 고령화보다는 집의 공급 폭탄, 집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해 한 것이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뉴스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안방에서 우리 국산 TV가 48%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이거 굉장한 건데요. 우리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TV가 일본 TV를 앞서서 일본이나 미국 TV나 독일 TV를 앞서서 우리나라 TV가 세계를 이렇게 휩쓸 일이라고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얘기죠. 게다가 최근에 또 여기 그 삼성의 큐레더 그다음에 큐레더라는 그 화면에 액정 화면이 아주 첨단 액정 화면이죠. 그다음에 인제 LG의 올레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착착 최신 그야말로 질 좋은 제품들이 장착이 되면서 세계 TV 시장의 48%를 점유하게 되었다 하는 정말 대단한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재정 지원은 이번에 엄청나게 뭐 20조 원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재정을 막 지원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가 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증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그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굉장히 높은데도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더 올리고 그다음에 고소득세 세금을 더 올리자. 이런 또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깐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세금을 감세를 낮춰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세금을 거두는데 그것도 또 편을 갈라 가지고 편가르기 해 가지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자. 이 끝없는 편가르기 이것이 바로 파퓰리즘이고 좌파들의 그 본질적인 정책의 그 전략을 보면은 언제나 편을 갈라 가지고 내 편 갈라서 내 편이 아닌 내 편은 다 인제 여러분들이다. 국민들이다. 해서 다 이렇게 인제 퍼주고 세금 낮추면서 어 내 편이 아닌 내 편으로 분류된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는 계속 억누르고 세금을 더 거듭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더 투자 안 하고 또 부유층들도 해외로 탈출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붕괴되는 거죠. 예. 그것은 뭐 전형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업과 부자만 쥐어짜는 세제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복지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더구나 내년 대선 맞물려서 당장 증세는 쉽지 않은데 전문가들은 "정부 씀씀이부터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하는 증세론의 시동을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제 최근에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지급 결제 빅테크의 지급 결제 관할 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어제 국회에 입장을 묻는 의견에서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것이 정건법 개정안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해서 한국은행의 편을 한국은행 입장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전자금융법 거래법의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동아일보에서도 명백히 그 개인정보 금융을 한 군데 모아서 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는 금융위원회 안은 빅브라더 법이다 하는 얘기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보면 최근에 그 빅테크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과의 그 손을 잡는 제휴하는 일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제 예컨대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 그 미래에셋 캐피털과 제휴해 가지고 대출 상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 1금융권하고도 제휴를 해서 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과 금융의 융합이 확산되면서 종래 금융권을 금융 안정을 위해서 지급 결제나 혹은 건전성 규제를 하면서 금융 안정을 한국은행법이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안정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운영해 오고 있는 한국은행의 그 관할 범위가 자연스럽게 빅테크 기업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네이버 파이낸셜이 지금 이제 우리은행과 제휴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 우리은행만 봐서 되겠느냐. 우리은행과 제휴되어서 대출을 제공하는 네이버 파이낸셜도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점점 이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럼 네이버 파이낸셜과 우리은행을 딱 떼어놓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안 봐도 금융권이 아니니까 안 봐도 우리은행만 제대로 감독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하면은 금융 안정성이 보장이 되느냐, 지급 결제 안정이 보장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계속 대두가 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한마디로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과 ICT 기업과 금융 간의 간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융합 시대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연결 초융합 시대고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입니다. 초연결은 우리 모바일 폰으로 다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는 거고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초지능은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고 그다음에 초융합은 업종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앞으로 금융에 관할 영역이 왜냐하면 금융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다. 앞에 인제 단지 지급 결제만 가지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지금 관할 영역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건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괜히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는데 여러 군데 지금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그렇고 각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제동 걸고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이 비단 지역 결제뿐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슈가 확산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뭐 금융은 너무 금융위원회가 지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규제하고 정치금융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공유를 강요해도 끽소리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금까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해외 큰손들이 독식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갖고 온 예들을 보면 최근에 그 우한 행주들 같은 경우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테 매각됐다든지 뭐 그런 것이 하나 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사모펀드 규제가 국내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F라고 그러죠. 국내 PF와 해치펀드 간의 규제 역차별이 있어서 그래요. 예컨대 뭐 지분 보유 의무를 해치펀드는 규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PF가 인수할 경우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돈을 빌려서 인제 이렇게 인수하는 경우도 해치펀드는 순자산의 4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PF 재산의 10% 이내만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또 대출 같은 경우도 헤지 펀드는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 BF는 대출도 불가능하게 했는데 이제 그 규제를 다 철폐한다고 합니다. 다 철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BF가 훨씬 더 쉽게 사모펀드를 이제 기업들 인수합병할 수가 있게 되고 심지어는 대출도 가능해져서 사모 신용펀드라는 것이 고출을 한다고 합니다. 사모 신용펀드라는 것이 인제 사모펀드에서 펀드가 대출도 한다는 얘기죠. 이 지금 금융의 업무가 점점 더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역차별이 해외 헤지 펀드에 비해서 역차별받고 있던 것이 사라지면서 사모펀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덕도 문제가 이제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가덕도가 지금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7조 원으로 예상했는데 28조 원까지 늘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국토부에서 인제 법률 자문을 받아서 보고를 했는데 국토부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것을 그냥 방기하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보고한 거 보면 국회에 보고한 거 보면은 비용이 28조 원으로 이거 뭐 4 배나 더 급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을 여당이 강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많습니다. 결국은 국토부는 지금 한 2-3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예산이 7조에서 28조 든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것이 굉장히 바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강하고 지반 침하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매립에만 6년이 걸린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을 깎아서 한다면 1급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국토부조차도 지금 이 문제가 많다 하는 그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어 지금 근데 정부 각 부처가 국토부뿐이 아니고 그 외에 뭐 기재부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얘기를 했고 법무부도 이것이 가덕도 특혜는 적법 절차에 위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조선일보 사설에서 선거에 미친 정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쓰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걸 대통령이 막는 수밖에 없다. 선거에 미친 여당이 뭐 그냥 법무부,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국토부의 해당 정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 그 거대 여당의 힘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막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가덕도에서 호남 개발안이라고 그래서 호남을 갖다가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착수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그 새만금의 태양광, 전남시의 해상풍력, 그다음에 뭐 우리 전남 나주에 한국전력도 있고 한전대학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호남의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것을 이낙연 대표가 어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엄청난 정말 그 SOC 사업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지금 뭐 그냥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엊그제 인제 통과된 노사정 합의 경사노위에서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인제 기업인들은 갱년기와 대표는 다 표정한 가운데 정부 대표와 근로자 유원 찬성만으로 의결했는데 이렇게 경사노위는 본래 인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를 도출한 기구였거든요. 그러면 대타협 기구예요. 대타협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렇게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국민적 대타협 기구에서 얼마나 좀 시간이 걸려도 대타협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것이 노사정 합의 기구인가 하는 그런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판이 나왔는데 최근에 인제 이재용 부회장의 그 형을 만기한 이후에 5년간 취업 제한된다는 법무부의 통보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에 관해서 이중 처벌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징역을 마친 후에 추가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30년이나 된 처벌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과도하게 적용 범위가 넓어져서
기업인 옥죄기용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범죄를 이런 경제 범죄 취업자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포괄 위임 금지, 재형 법정주의에 위배가 돼서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 하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인상이냐, 이번에 미국 바이든 이제 해외 소식인데 바이든의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이 지금 현재 하원 소위는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됨으로써 지금 현재 미국 국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불씨가 될 것이냐, 경제 활력소냐, 갑론을박이 나오면서 경제학자와 연중 간에도 지금 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경기는 아직까지 완전히 다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인플레가 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살아나려고 하는 경기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이든은 지금 현재 공약 때 얘기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사회 보장비를 확대한다든지 뭐 지금 가장 큰 거 여기 이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데 15달러까지 올리겠다. 2025년까지 연차율 올리겠다. 그런 공약이 지금 이것도 지금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외에 뭐 학자금 무상 지원, 의료비 무상 지원, 지금 왜냐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한국 같은 그냥 복지 지출이에요. 복지 지출이 많이 나가는데 그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다른 또 바이든 정책은 한국과 일본과 대만을 묶어서 반도체 파트리 동맹을 강화시켜서 중국을 고려시킨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중국이 소재 부품 무기화를 대항해서 이제 미국이 동맹국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반도체 좀 더 크게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주요 공급국이 대만 22%, 한국 21%, 일본 15% 정도거든요. 중국 15%, 미국 12%인데 결국은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을 합하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43%에다가 63%, 70%군요. 그러니까 대만, 일본, 한국, 미국만 합하면 반도체 전 세계 공급의 70%를 공급하게 되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한국과 일본을 합하면은 거의 5%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히토류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 체제를 구축해서 중국에 대항한다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데, 지금 문제가 한국이 여기서 굉장히 진퇴양난인데, 한국이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은 미국에서 동맹 체제에서 잘못하면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중국 쪽으로 서기도 힘들고 중국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고, 왜냐면 중국에 우리가 공장이 좀 많이 나가 있거든. 배터리 공장도 있고 반도체 공장도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좀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 배터리에 대해서 이것만 잘 진퇴양난만 잘 극복하면은 한국 배터리에 대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이 역공할 때는 정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 제가 이제 아침에 실물 파트를 제가 마치고 잠시 후에 또 이제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